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어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주 파란을 일으켰던 작품이죠.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입니다. 먼저 아영님 어떤 작품인가요? 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는 기존의 모성의 신화를 정복하고 두 여성을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자립해 나가는 개인으로 그려낸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엄마인 수경과 딸 이정은 서로 반목을 거듭하는 위태로운 관계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 수경과 이정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나고요.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이정이고 가해자는 수경입니다. 모녀의 이런 갈등과 함께 우연인지 고의인지 모를 교통사고를 중심 사건으로 두고 함께 전개해 나가는 작품입니다. 네, 먼저 김평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었어. 여자친구랑 똑같은 얘기해서 힘들다고. 네, 근데 이게 그 주인공 나이랑 제 나이랑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는 애네요. 와, 진짜 감정이 너무 잘 된다. 왜냐면 저 모녀의 애증 관계도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제가 모녀는 아니더라도 그냥 비슷한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28살인 저희가 겪었던 세대 갈등을 이 영화에서 똑같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분노 같은 것들은 어쨌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번도 사과를 제대로 들은 적 없는 세대. 왜냐면 지금 이 영화는 물론 작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을 시점에는 이태원 참사가 어쨌건 한 달 좀 넘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8살이니까 20살 때 세월호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사회에 입사해야 되는 나이에 이태원 참사를 겪었는데 한 번도 사과에 대해 사과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두 번 다. 어떤 그 분노 같은 것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느껴졌어요. 사실 제가 제 평은 잠깐 먼저 얘기하자면은 저도 그거거든요. 끝나자마자 바로 생각이 그거였어요. 사과를 끝내 하지 않는 이는 누구를 위해 헝가리 무국 5번을 구슬프게 울리느냐 이었는데 제 단평은 그거였거든요. 헝가리 무국 5번을 갑자기 연주한 리코더를 연주하길래 헝가리면은 혹시 그건가 싶었어요. 유람선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연관지어서 했던 건가? 감독님은 그냥 구슬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골랐대요. 너무 구슬피던데. 네. 연주하는 게 이게 연주에서 이게 뭔가 하나씩 틀리는 게 오히려 너도 구슬픈 그런 있잖아요. 네, 저도 단평 적어둔 건 세대라는 족쇄 아래서 영영 성인으로 자라날 수 없는 아픔을 공유할지라도 우리의 속옷 사이즈는 다르다. 잠깐 아영님은 단평 굳이 아니고셔도 되고 하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모녀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들은 많은데 이제 이 영화가 좀 다르다고 느꼈던 건 그 모녀의 갈등을 중심축에 두고 교통사고라는 사건을 더해가지고 서사를 전개해 나가니까 좋았고요. 또 이제 정말 엄마가 차로 들이받아서 딸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영화를 보니까 사실 2시간 20분이라는 이제 독립영화치고는 긴 상영 시간인데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사실 설득이 안 되면 이 영화를 끝까지 보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설득이 됐던 게 교통사고가 이미 벌어지기 전에 수경이라는 이 인물의 성격이나 이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을 앞쪽에 배치해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이 엄마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게 해놔서 이런 설득력을 갖고 풀어나간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사실 리스트 이제 보게 되잖아요. 사용자 리스트를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의뢰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제목을 위해서 만든 영화인가 그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목 낚시. 그러니까 네. 이거 뭐 제목이 뭐야 이거? 이거 나도 모르게 일단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시놉시스에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영화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야? 근데 내용 보면은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아. 네. 근데 잠깐만 이거 너무 뻔한 그런 서사가 아닐까? 왜냐면 이번에 지금 예고편이 올라왔을 때도 이게 트위터에 이제 찰란 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올린 거에 보면은 이제 예고편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인용할 기회 가지고 하면 죄다 이제
또 이제 그거 모성서사 자극하는 그런 거 아니냐, 뭐지 모녀관계 그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죠. 아니었어요. 네. 그래. 하긴 그러니까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5관왕 차지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뉴크런치상, 넷팩상, KB 뉴크런치 관객상, 와차상, 그리고 올해의 배우상으로 이제 저기 배우 양말복 씨 말고 갑자기 이름이 이정을 맡았던 네네네네. 맡았던 그 임지호 배우. 네, 임지호 네네네. 배우가 상을 받았죠. 실물로 봤는데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47회 서울 독립영화제에서는 독립스타상 배우 부분은 이제 양말복 씨가 받았고 그때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서울국제영화제 뭐 대상 뭐 다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대상도 받고 뭐 무주상도 받고, 그리고 한국 영화는 좀 드물게 또 이제 베를린 영화제 파노라마 섹션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정말 난리가 난. 그냥 독립영화 치고 정말 올해 독립영화의 최고예요, 정말 거의 최고 수준이 최고의 아닌가. 작품. 네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럼 바꾼 게 뭐가 대단한 건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료한 게 뭐고 그래 서사 바꾼 게 뭐가 대단한 건데 아마 이런 질문 나올 건 말이죠. 일단 뭐 중년 여성이라는 캐릭터 항상 자녀를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 그런 것들을 깨부순 게 일단 제일 첫 번째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항상 좋은 존재라 가정을 하고 서사에 재현을 해왔으니까 반대 어머니를 재현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이게 에오라고 반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브리띵 에브리어 오레던스 어쨌건 어머니가 품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근데 이 영화는 그때 어머니가 품어줄 수 없고 어머니도 각자의 힘든 일로 인해서 딸을 품어줄 수 없는 심리적 상태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었던 것 같아요. 모성의 신화를 부순 영화들이 최근에 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올해 개봉했던 영화 중에 로스트 더터. 미국에서는 그게 있었네요. 그것도 아카데미 후보 올랐었고 몇 개. 네, 맞아요. 네. 어머니가 꼭 좋은 인물일 필요는 없죠. 나쁜 어머니도 많으니까. 네. 그렇죠. 세상 살면은 그런 어머니도 많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게 지적을 할 만한 거는 최근에 한국 문학에서 모녀 스릴러가 유행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여성 작가들이 이렇게 스릴러를 쓰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일상 자체가 스릴러라는 네. 문제의식을 갖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화길이라는 소설가 같은 경우는 막 시댁에 놀러 가는 걸 스릴러로 써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사실 할아버지가 네. 되게 구린 인물 같고 네. 그냥 의심들이 계속 증폭되어 나가는 거, 이게 스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존재가 배제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 모녀 관계를 다룬 스릴러에서는 그래서 김승인 감독님이 이런 문학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영화보다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지일이라는 평론가가 최근 한국 문학의 모녀 스릴러에서 아버지 남편은 이미 죽었거나 존재가 희박하며 엄마와 딸의 분노가 겨냥한 대상은 바로 서로를 향해 있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해줬어요. 이런 경향을. 이게 보니까 이제 트리트먼트를 일단 쓴 게 이제 2016년. 처음 이제 2016년도쯤이더라고요. 네, 이제 그때 썼을 때는 이제 A4 용지 한 10장 정도 썼는데, 그때 쓴 거라 그때는 철저하게 딸의 입장에서 썼대요. 네. 네, 맞아요. 이정이 더 많았다고. 네, 근데 2020년에 요거를 이제 20분 분량으로 확장해서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좀 더 중립적인 시선으로 인물을 지켜봐서 이제 썼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트리트먼트 그때 4년, 사실은 이제 트리트먼트는 4년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시나리오로 완성할 때까지 시나리오는 한 달 정도면 다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건 4년 사이에 감독이 변화가 있었겠죠. 감독이 이 나이대를 거쳐나갔던 것 같아요. 이정이 살았던 나이대를.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년 네. 사이에 이제 진짜 본인이 느꼈던 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가치관이. 네. 저도 나이가 좀 들면서 사실 초반부 봤을 때는 이정의 문제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수경이라는 인물이 정말 가격하게 보였는데 이제 저도 좀 나이를 이제 들어가는지라 수경이라는 인물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조금 이제 수경이를 대변해 보자면 이제 이 인물이 되게 좀 가격한 행동이 두드러지는 강한 사람으로만 파악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수경의 발에 묵은 각질이나 그런 수경의 제왕절개 수술 네, 자국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를 대신 이제 말해줘요. 뭐 흉터는 이정희를 낳다가 생긴 제왕절개 수술 자국으로 추정해 보면 뭐
이제 후반부에도 수경의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 출산 과정에서 좀 힘들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발해각질 같은 경우는 생계를 잇기 위해서 애써왔던 이제 수경의 지난 날들의 고생을 대신 표현해 주는 건데 근데 이제 몸에 새겨진 흔적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 못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두드러지는 면모로만 보기에는 이 수경이라는 인물이 되게 복합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친구 애정이나 동료를 대할 때도 이정을 대할 때와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캐릭터 자체가. 네. 수경 캐릭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네. 일부러 책을 들고 왔는데 오늘도 어떤 책입니까? 네. 이게 일단 오늘도 책이 김홍중이라는 그 사회학자의 마음의 사회학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그 수경 세대의 어른들이 살아가는 그 멘탈을 분석한 그 구절이 있어요. 97년도에 우리가 IMF를 겪었고 수경도 그 세대를 관통하면서 그 신생아인 이정을 키웠을 거 아니에요. 95년생이. 그렇겠죠. 네. 네. 아 95년생 맞죠? 네. 지금으로 치면 95년이니까 2년 전에 쓰였으니까 어쨌건 93년? 생쯤 됐을 그 거예요. 민증 있잖아요. 거기에 민증인가 뭔가 남의 이력서다. 네, 남의 그, 이력. 네네네. 그 소위. 예, 소위 이력서가 95년이었어. 소위는 더 어리고. 네, 소위는 더 네. 어리고. 네. 그러니까 97년도 이후로 한국인이 생존했어야 되는 건데 그 생존하려고 그 나르시시즘, 자폐, 탈정치와 사사화 등을 통하여 자신의 사적 세계를 성체화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책에.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는 어쨌건 생존을 하려고 악바리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악바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공적 공간 자체가 사라졌던 거예요. 수경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맞아요. 그 뜸방에 가지고 자녀 욕 다 하는 남편 거잖아요. 욕. 남편 욕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회적 불만을 표출할 만한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출구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뜸방에 가서 다 이걸 하고 이 어머니는 그 세대 자체를 표상하는 인물로 느껴졌거든요. 그 불만들을 다 받아들였어야 됐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났을 때 그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저들은 저들 세대대로의 희생양이고 이정은 이정 세대대로의 희생양인데 네. 이 둘 중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캐릭터의 정의에 대해서 이정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이 컨트롤하도록 양보하는 인물이고 네. 중요한 거는 이런 행동이 타인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어지는 점에 있다고 했고 반면 수경은 투명한 사람이고 남의 시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감정에만 솔직한 사람이었다. 근데 전혀 상반되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에 상당히 서툴다. 요거는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성격을 정리를 했어요. 캐릭터의 성격을. 그 아까 얘기한 책에서 그거를 진정성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옳고 내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 세대의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감정에 솔직하다는 게. 네, 감정에 솔직하다는 게. 그래서 급발진을 통해서 계속 감정을 분출하면서 급발진이 네, 손에 잡히는 대로. 급발진이 그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계속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자랐던 거예요. 그 언어 자체가 없는 거죠. 이 어머니한테는. 그 이정한테도 이정 자신을 드러내는 언어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성의 부수기 신화라는 맥락에서도 한 차례 읽어야 되고 더 깊게 들어가면 어쨌든 세대론의 문제에서도 읽어야 된다. 그렇죠. 두 세대 모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겹의 텍스트를 같이 읽어야 되는 텍스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결국에는 이거는 모녀의 서사지만 더 넓게 보면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네, 이야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영화의 메시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 관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감독님 집이 때 질문을 했었는데 수경의 나이 정하기가 수경이래 그 이정의 나이 정하기가 제일 힘들었대요. 세대를 언제 해야 될지. 세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20살이라고 하면 20살은 어쨌건 어머니에게 반항하기 너무 어리고 막 맞아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너무 기뻐했던 시기인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대에 신경을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 아까 전에 이제 제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네네. 왜 제목을 이걸로 지었느냐 저희가 이제 시쳇말로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까 그 전에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모녀하면은 떠오르는 프레임에서 비껴나가는 그런 영화이다 보니까 제목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녀라는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제목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두 사람이 내밀하게 공유하는 것을 떠올렸고 이제 영화에서 맨 처음에도 그게 나오죠. 네, 빨래를 하는데 갑자기 두순 나타나서 이제 근데 그런 거 입어도 안 말랐는데 괜찮은가요? 난 모르겠어 진짜. 좀 말려놓고 좀 입어야 되지 않나? 벌써 입으니까 아니 그 제가 두 번째 볼 때 이 네. 영화를 두 번 봤는데 두 번째 볼 때 제 옆에 이제 어머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아 웃으셨나? 네네 어머님들이 아유 더러라 뭐 이렇게 네 진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평범한 일은 아니라고. 그렇죠, 그럴 것 네, 같았어요. 말씀. 절대 그럴 리가 너무 바쁜 데여도 말린 거 입던 거 아니면 차라리 입던 거 그냥 입고 나갈 건데 차라리 그랬으면. 그래서 사실 이제 아무튼 다시 넘어가면은 어머니와 이제 감독님이 속옷을 따로 입게 된 지 몇 년이 안 됐대요. 네, 몇 년이 안 됐고 주변 여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같은 경우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 했고, 근데 반면에 남자들과 또 얘기를 해보니까 또래 남자들과 사실 부자 사이에 같은 속옷 입는 경우 거의 없죠. 저도 인정합니다. 네, 거의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네, 사실 뭐 옷을 같은 사이즈로 입긴 해도 속옷은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거의 안 해요. 네, 절대 그럴 일이 없고 옷은 제 덩치가 더 크다 보니까 절대 불가능한 얘기고 저는 아무튼. 주변에 이제 아무튼 몇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런 속옷을 갈아입는 행위 자체가 두 인물의 내밀한 관계를 담아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제목을 짓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다시 이제 어머니 먼저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정은 네네. 그러면 어떤 아까 전에 뭐 타인에게 컨트롤할 또 양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점을 발견하셨는지. 아마 비슷한 세대이시니까. 네, 이정희는 사실 수경이가 되게 친구를 대하는 거나 애인을 대할 때나 딸을 대할 때 모습이 다른데 이정희는 오히려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좀 되게 밥을 좀 많이 먹여야 될 것 같은 그런 힘 빠진 톤으로 자꾸 사람들을 대하는데 이정희는 또 보면 이제 자기 상처에 천착해 있어가지고 수경이나 소희가 자신의 상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기만을 바라는 이제 인물이라고 봤고요. 또 이제 수경에게 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소희를 대할 때는 수경과 닮아 있기도 해요. 이게 참 자식이 부모의 나쁜 점을 담고 싶지 않은데 맞아요. 닮은 것처럼 이정희도 좀 그런데 수경이 자신에게 쏟아내는 상처에 대해서 이정희가 사과를 요구하지만 소희에게는 또 이제 이정희 수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거울상이죠. 그렇죠. 닮아간다라고 뭐 부모는 뭐 자식의 거울 뭐 이런 얘기 많이 할까. 근데 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정은 어쨌건 사과받은 적 없고 그다음에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눈여겨본 게 어쨌건 28살이면 문소희나 그 이정이나 둘 다 대학 생활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대학 생활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둘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한 번도 행복하게 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감에 짓눌려가지고 거기서 더는 나오지 못하리라는 상처 같은 걸 지니고 있기 때문에 취업도 다 실패하고 되게 그 작은 학습지 회사에서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인물은 자기가 지녔던 꿈들을 다 좌절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이 오히려 수경과 닮아있죠. 네. 너를 알지 않았다면 난 뭐든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소희가 조금 이정이랑 다른 점은 그래도 이정과는 달리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자기 네,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사실 첫 등장부터 되게 다르다고 느꼈던 게 대립상이긴 하죠. 네, 확실히 그 자기보다 상사인 사람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요구를 하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어지간히 잘 못해. 요즘 그거 힘들걸요. 네. 네, 요즘 MZ라도 힘들어요. 네, 요즘 MZ도 그거 한번 네. 말하면 완전 찍히는 지름길이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그렇게 좀 일찍 독립해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키면서도 사회상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문제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공간만큼은 지키려고. 네.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남았어야 됐으니까 누군가 침입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정을 밀어내고.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정을 볼 때 제일 떠오르는 캐릭터는 어쨌건 이카리 신지입니다. 그 조금 근데 이건 공감해요. 이건 진짜 공감. 다이 그리신지야 오늘 지난 시간에 그렇고 네. 네. 아 진짜 큰일 나. 에반게리온 아무튼 네, 언젠간 할 겁니다 저희가 할 거고. 어머니 되게 이카리 겐도는 닮아 있고. 아 맞네. 에바의 타라 이런 느낌인데. 네 맞아요. 너 성인이 좀 되라. 네 차나 타라 이런 느낌인데. 자 아무튼 요 이제 감독님이 서브 캐릭터와 이제 주인공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정 같은 경우가 이정은 이제 부여잡을 무언가를 수경이 아니라 소희에게로 옮기는 건데, 네 맞아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타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바로 서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 이제 독립하는 네, 독립이나 이런 게 바로 그랬던 것 같고, 제 여자친구 방구석 미스인 같이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정이라는 캐릭터 사실 이해를 못했다는 게 그것 때문에요. 차라리 나도 그러면 수경 그냥 소희처럼 그냥 독립을 했을 건데 그랬으면 왜 이렇게 독립을 안 했던 걸까? 뭐 여기 뭐 이유는 나오긴 하죠. 여기 대사로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모아서 확실하게 독립을 하고 싶었다. 라고는 대사가 나오긴 하지만 제대로 독립하고 싶었다지만 사실 맘만 먹으면 사실은 어떻게든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못했던 것도 있겠고.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이것마저도 실패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자존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독립마저도 못하면은 이제 그거면 진짜 내 실패다 정도 생겼을 것 같고. 네. 이제 반면 이제 종렬인데 아. 수경 이제 감독님 먼저 말씀드리면 수경 역시 종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회가 강요하는 엄마의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감정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네, 맞아요. 말씀 주셨거든요. 종렬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등장했고 종렬의 딸이 있습니다. 여기도. 네. 여기도 뭐 대립상인데 어찌 보면은 네.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화가 어쨌건 두 세대가 아예 계속 불화할 거고 이걸 통해서 이걸 해결하면 둘이 서로 자립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어쨌건 그 둘이 영영 떨어져 살아나가는 건 너무 세계가 암울해지잖아요. 네.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제시해주는 캐릭터 같아서 좋았어요. 네, 저는 종렬이는 수경이랑 헤어질 것 같은 게 네. 종렬이는 그 수경이는 사실 좀 자유로운 것에 반해 종렬이는 근대적인 가족 원래 개념, 가족 상한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인물이니까. 새어머니 오신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계속 이제 자기의 딸 소라랑 화해를 시키려고 하고 그런 인물이다 보니 좀 물론 내가 아버지였어도 사실 그 상황이었으면은 사과하라고 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거는 무조건 사과하라고 해야지. 종렬이 되게 웨이먼드랑 닮아 있어요. 닮은 꼴 찾기 하나요 오늘? 네. 닮은 꼴 찾기. 웨이먼드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어쨌건 예의와 형식을 중요시하는 인물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냥 서로가 다정하게 지낼 수 있다. 근데 뭐 이 수경에게는 형식 같은 건 안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수경이 되게 옷을 벗어버리고 빨간 속옷을 하고 난 다음에 거리를 못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인물에게는 형식 같은 건 중요하지 않구나. 주변 사람 다 쳐다보는데 그냥 쌍방이 되죠. 맞아. 이게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아까 종렬이 이제 이정에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제는 어차피 이제 그만 갈 사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뭐 못 만날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재혼하고 그러면은 못 만날 사람이니까 그냥 마지막 이제 좀이라도 좀 잘 봉합시켜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 봉합시키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영화에서 이제 편집이 잘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수경과 이정의 장면이 교체되는데, 그러니까 수경이 헤엄치는 장면이 있었고 그 부분의 앞뒤로 이정의 장면이 붙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정과 수경이 장면이 붙어 있는 거를 일부러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경은 단지 데이트를 즐길 뿐인데 이정의 장면이랑 교체하는 순간 수경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고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게 연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또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그 전체적인 연출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쨌건 임지호 배우님이 신인 배우다 보니까
표정을 다 드러내기보다는 되게 시종일관 암울한 표정을 그렇죠, 드러내고 그렇죠. 있잖아요. 머리로 가리기도 머리로 하고. 가리고. 네. 근데 그 이정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조명을 좀 어둡게 해가지고 이정의 얼굴 자체 되게 암흑처럼 가려버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이 인물의 표정을 다 드러내지 않고도 이게 되게 반복되잖아요. 이 침울한 표정이. 네. 이 표정에 변주를 주는 거 조명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재밌었고 근데 어쨌건 그 마지막에 정전씬 같은 거는 솔직히 치트키라 생각하거든요. 약간 헤어질 결심가 그런 느낌인데 아.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도저히 이제 나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네, 그 헤어질 결심보다는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는 2015년도에 그 이상문학상을 받은 편혜영이라는 소설가의 몬수년 작품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유산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그 정전을 통해서 서로의 진심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플롯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소설이 교묘하게도 준파라일이라는 소설가의 일시적인 사건이라는 소설을 표절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소설이에요. 네. 근데 이 소설에서도 그 정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전을 통해서 완전히 암흑 상태에서 서로를 비추어 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문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영화보다는. 정전이란 게 사실 뭐 일상에서도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정전을 통해서 서로의 내면을 보게 되는 거는 되게 문학적이라는 거죠. 영화적인 그렇죠. 거죠. 정전하면 사실 저희 집 예전에 몇 달 전에 정전 났을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몇 달 전에 정전 날 때는 한 제가 여자친구가 사실 자고 있었어요. 자고 네. 있었는데 갑자기 뭐 잠에서 새벽 밤 11시쯤에 깼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야. 화장실 걸렸는데 네. 이거 정전 났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자고 있는데 이거 옷 갈아입고 나가야 되잖아. 밖에 나가서 상황 알아보려면은 사실 이게 너무 일상적인 사건인데 그거 생각하면서 이 작품에서의 근데 이거는 뭔가 이 정전이 상징적이다. 약간 정전이 진짜 말 그대로 그 다른 의미의 정전 있잖아요. 네. 전쟁이 약간 벌어진. 벌어지고 났을 때 이제 정전 그 상황인데 약간 뭔가 정전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휴전. 느낌, 약간 네. 그런 느낌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게 말이 휴전이지 그 이후의 장면에서는 서로 이제 분리가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느꼈는데 아무튼 아영님은 어떤 장면에서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게 수경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좀 발에 각질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제왕절개 상처를 사실 그거를 보는 인물은 수경 본인이 살펴보거나 그 좀 그게 아니라 부적절하긴 하지만 친구 애정의 남편이 발견하는데 이정은 이거를 보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정도 엄마인 수경의 힘듦을 알아주지는 못하는 건데 이제 근데 그 제왕절개 수술 다음 흉터를 보여주는 바로 다음 장면이 이정희가 병원에서 붕대를 자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두 장면의 편집이 그 흉터 이미지에 갈라진 부분과 이정의 이제 다리에 감겨진 붕대를 자르는 이미지가 매치되어서 편집되는데 이게 그 이정희가 붕대를 잘라내는 장면에서도 수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좀 보지 못하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모녀의 무너진 관계를 좀 효과적으로 잘 표현준 그 편집이 아니었나 보고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두 사람의 시공간이 같은 시간대에 있는데 다른 시간대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편집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편집 수사들이 또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 감독님 집일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절대 플래시백을 안 넣으려 했대요. 오. 그러니까 생각해 넣을만 했었어. 네. 딱 한 번 들었잖아요. 딱한 그 졸업식 장면. 졸업식 장면. 네네. 네. 그거네. 이게 많이 정말- 넣을만 했는데 딱 네. 졸업식 하기. 그러니까 어쨌건 이걸 생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 인물들이 그냥 현재 사건에만 집중하겠다는 감독의 첫 번째 의도가 있을 거고 근데 두 번째 플롯의 의도로는 어쨌건 이걸 쭉 나아가게 함으로써 인물들이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그 급박함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세 번째로 인물들이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거 아, 그렇죠. 네네.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또 드는 생각은 어쨌건 아까 얘기한 대학 생활 자체가 스킵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의 행복한 기억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이 인물들의 지금 겪고 있는 불행들을 되게 비춰주고 있다. 그리고 그걸 되게 환상적인 장면으로 남겨두잖아. 카메라 찍는 장면. 그거 되게 환상 같지 않았나요? 팍 찍고 난 다음에.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작은 빛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작은 빛은. 네네. 맞아요. 그 장면.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행복했던 시절은 이제 환상에 불과한 거죠. 네. 그 한 장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인물들인 거죠. 억지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두 인물은 어쨌건 바깥으로 서로 나가서 독립을 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저는 또 들었던 생각이
그 조명 쓰는 게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들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그 불 켜놓고 리코더 무공 연주하잖아요. 네. 근데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가스불 이렇게 열어두고 그냥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약간 긴박감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연출들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제 뭔가 연출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약간 불안했던 장면들, 뭐 네. 영화 뭐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그런 게 아,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저 이게 참 좋은 영화에 꼬집고 싶지 않은데 이거 두 번째 볼 때 발견했는데 수경이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훌라후프를 돌릴 때 네, 키 이정이 가져가는 거. 네네 몰래 사키 가져가잖아요. 나 그거 엔진 아웃에서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이제 수경이 그 차를 몰고 나가는 그 이정희가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발코니에서 이제 내려다보고는 막 심술궂은 말을 하면서 다시 훌라후프를 돌리는데 이 숏들 사이에서 편집이 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맞아. 거기 연속성이 살짝 깨지는 게 그게 좀 음.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발견하는 거 있네. 그 가편집본이 3시간 40분이었대요. 장편 완전 저거네. 아이고. 엄청 그렇겠다. 네, 그래가지고 자를 때 좀 많이 신경 쓰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장면 튀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그 학습지 장면에서 좀 불안했어요. 저 상사가 이정희한테 못된 짓 할까. 그 차장. 차장이 네. 그 같이 차에 타고 있을 때 되게 긴장감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디에서든 폭력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하긴 아이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네, 네. 그래서 직장 상사랑 같이 타고 있는 씬들에서마다 불안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닌 거고. 네, 네.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사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되게 갈구잖아요. 근데 네. 근데 그렇게까지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영화가 좀 또 다른 산으로. 산으로 갔을 산으로 수도 네, 있어요. 네.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그냥 불안감 같은 게 느껴졌던 거죠. 얘가 어떤 다른 종류의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네. 왜냐면 그런 식의 폭력을까지 넣었다가 이제 망한 영화들이 사실은 네, 많죠. 한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불안 요소를 다 집어넣다 보니까 망한 영화들 한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편집 튀는 거는 수입 음. 몇씬 더 있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별건 아닌데 그 열쇠 같은 거. 근데 맞아요. 열쇠를 이게 사실 위험하거든요. 저 요즘 왜 그게 위험한지는 아실 거예요. 그거 하나 물건 한번 잘못 떨구면은 심지어 그거는 CG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냥 대놓고 그거 던진 건데 그거 아무리 촬영한 중간에 요원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남의 집에서 갑자기 그 순간에 딱 창문 열고 밖에 쳐다보면은 그야말로 높 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노베 오프닝처럼. 지금 노벨 보고 난 다음에 그까지 보니까 진짜 나쁜 기적을 네, 이렇게 보내네. 약간 불안할 수도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 한번 맞잖아요. 어디가 시래기 하나 맞고 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살짝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통제가 아니었으면 조금 위험한 장면이 아닐까 만약에. 그나마 이거는 잘 어떻게든 찍혔다지만 사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나홀로 집에 같은 경우도 나홀로 집 2에서 벽돌 던진 장면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벽돌 사건 터진 이후로 OCN 이런 데서 이제 방송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 살짝 아슬아슬한 게 저는 그거였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맞다. 네. 그리고 뭐였지? 이 인물들 어쨌건 속옷 입고 나가는 씬이라든가 이런 것 꽤 많이 과감했는데 그런 거 촬영할 때 신경 많이 쓰였을 것 같긴 하네요. 되게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날씨가. 네. 되게 추웠는데 물론 그 2월이라서. 씬에서는 다행히 이제 뭐 바꿔 입었겠죠. 네. 입었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요. 뭐 그런 씬도 있고.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서 이 막판에 이제 결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가 방구스미스님이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너 마지막에 좀 우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마지막에. 너 왜 우는지 모르지? 말면서 저한테 막 결말에서 이제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속옷 장면인데 이게 정확히 뭔 의미였을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죠 당연히.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결말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영화는 이정이 속옷 사이즈를 재는 장면으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장면에서 이정이 엄마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개인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거란 희망적인 결말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게
이 영화에서는 주거를 따로 하는 물리적인 분리는 진정한 독립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정이 집을 나오는 장면에서 끝이 나지 않고 이정이 속옷 가게에 가서 자신에게 맞는 속옷을 이제 찾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건데 그런 정신적인 사실 그 아까 속옷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옷이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그거에 대한 분리를 하지 못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런 정신적인 분리까지 이루어내야지만 이제 부모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본인이 사실 측정을 해볼 일이 없었다는. 네, 거니까. 자기는 자신의 속옷 사이즈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건 네. 수경이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악성 나르시시스트. 그때 나르시시스트들의 정신적 특징 중에 하나는 어쨌건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려는 거예요. 그냥 같은 속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랑 나는 동일한 인물이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랑 나의 수치도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해온 거죠. 네. 맞지도 않는 속옷을 입으면서. 근데 이정이 이 속옷 사이즈를 재려고 하는 순간에 아 이제야 이 인물은 자신의 거울을 볼 수 있게 되는구나. 이정이 거울 보는 씬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마지막 씬에 거울 딱 한 번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네. 나르시스타이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중간에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뭐 콘돔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잠깐만 이건 나르시스적으로 해석하면은 넌 이거 나르시스트 해석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지 이거는 이거 왜 거기다 나는 보통 쓰레기통에다 버리거나 이제 뭐 쓰레기 봉투에다 버리거나 그러는데 거기다 버리는 행위는 본인이 어떤 행위였는지 사실은 저도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네. 이거 왜 거기다 버리는지.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수경 그 반대로 담배를 또 이정의 침대 이정의 위에 침대 올려두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냥 좀 수경에 지지 않는 그런 면모를 보여준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 얘기했던 진정성은 나는 나 자신이 완전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생존주의를 얘기했잖아요. 97년 이후에 세대가 겪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 지지 말아야 된다. 사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 둘은 하해를 하지 않는 걸로. 못할 것 같아. 그 이후의 장면은 사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네. 하해 절대 안 해요. 하해는 절대 없을 것이고 그렇다 뭐 언젠가 또 만날 수는 있겠죠. 네. 네, 만날 수는 있을지언정 네. 거기서 또 사건이 또 그러니까 이게 진전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각본인 집이 나온대요. 진짜요? 네. 아, 근데 그 3시간 40분짜리 풀이라서 좀 볼만하겠다. 네. 네, 그건 3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건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생략된 이야기들이 꽤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생략된 이야기도 지점이 혹시 나오면은 한번 보시면 한도 것도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각본집에서 봐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네요.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녹음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가 12월 말에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2022년 이제 우리 또 키노라이츠 제가 계속해서 사실 매주마다 이 두 분들에게 계속 보여주고는 있어요. 네. 계속 순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뭐 내려가고 있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영화도 있고 한데 베스트 50. 네. 키노라이츠 이제 인증 회원분들이 이제 모아놔서 이제 수집한 이제 자료를 통해서 베스트 50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당연히 그 영화죠. 네. 아바타 2. 네, 아바타 속편 이야기까지 하는 시간을 준비 중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청취 그리고 구독, 이제 좋아요, 하트 막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